안녕하세요, 김정일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뵀습니다, 전에는. 저도 바쁜 척하고, 네. 그래도 김 의원님 또, 네. 워낙 바쁘시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윤신 TV 해가지고 지금 정윤신의 네. 실버 대담, 미니 실버 대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 의원님이 또 일본 통이시잖아. 네. 일본 특파원 언제 하셨죠? 일본에 제가 2001년에 개요대학에 한 1년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서 10년까지 도쿄에서 네네. 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 3년 그러니까 7, 8, 9, 10, 4년이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이제 특파원 계시고 네. 지금까 또 지금 중앙일보 계시잖아요. 네. 중앙일보 계시면서 이제 하시는 분 잠깐 얘기 좀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 네. 지금 사실 일본 고령화만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 진입한 지가 네. 1964년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지금 중앙일보에서 우리 또 네. 엄청난 에디팅 이런 거 다 총괄하시고 지금. 네. 그냥 저는 주로 이제 경제 네. 담당 기사를 많이 이제 써왔고요. 예, 특히 이제 또 도쿄 특파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경험을 통해서 네네네. 오늘 이렇게 토픽이 될 그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앞선 경험에 대해서 좀 직접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령화 사회의 현상이라든지, 네네. 예,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개인의 준비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다 맞물려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좀 일본 네. 전체적인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한번 이런 게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연결해가지고. 예. 먼저 한번 우리 일본 고령화가 지금 어떤 상태? 제가 동계올림픽에서 한 61년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빠르죠. 그래도 지금 인구의 몇 %나 어떻게 고령 인구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가 이제 진전이 됐었습니다.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난 2000년부터 들어갔거든요. 30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자체는.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7%, 네네. 인구의 7%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이 되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그 격차가 한 30년 있었거든요. 네. 굉장한 시간적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는 이제 20%입니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인데, 일본은 이제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30한 6년이 걸렸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70%에서 20%로 가는 데는 36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에 이제 7%가 됐는데, 네네. 작년 말에 20%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24년 만에 들어간 거니까, 일본보다는 훨씬 단축된 시간 안에 이제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제 20%가 넘는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네네.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사점은 일본보다 우리 한국은 훨씬 더 가파른 그런 초고령 사회의 현상들이 앞으로 이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본의 어떤 고령화 사회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리뷰를 이제 해보자고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한 5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이제. 3,500만 명, 무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한 70%에 달하는 이제 규모가, 65세 이상,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넘는 인구도 벌써 한 6만 명 이렇게 달합니다. 이제 100세 넘는 인구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뭐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뭐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즉 그 고령화 시간이 지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제. 그 고령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 인구도 이제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는 그 빈집이 한 1000만 채가 되거든요. 빈집이. 왜냐면 고령화가 되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 지역으로 이제 가고 하니까 저 시골로 갈수록 인구가 적고 노인 뭐 한둘 살고 하다 보니까 빈집으로 다 방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일본도 그런. 네. 중국만 빈집만 같은 일본도. 일본이 원래 더 빠르죠, 이제. 일본이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원래 더 빨랐죠. 그러니까는 그런 또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고 그 이제 일본 말로는 이제 소시화라 그러는데 저출산. 네. 그거는 이제 뭐 고령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출산을 많이 안 합니다. 이제 저출생이다 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금 내는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이제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재정 압박이. 예, 그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그동안 한 10년 전까지만 하면은 이게 강 건너 불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 우리 그 언론에도 보면 이제 일본에서 이런 고령화가 심각하다. 뭐 무슨 고독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 이제 노인이 혼자 그 사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슨 그 뭐랄까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 그 직원이 이제 뭐 거기 정치적으로 따라다니는 정적으로 훈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유 배달하는 이제 사람이 우유가 며칠 쌓여 있으면 이제 뭐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독사가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이제 되는데 3만 명 정도 되는 것도 통계가 조금 된 통계고요. 최근 통계는 모르는데 아마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에도 이미 고독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령화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3만 명 정도로 3만 6천이라고 그러면은, 예? 한 달에 3천 명씩. 네.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 30일 기준으로. 그렇죠. 야, 뭐. 100대 도시라 그러면, 예? 고독사가 그냥 하루에 한 명씩 그 도시마다 이렇게. 예. 사실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온 거죠, 지금 바로. 그런 그 리스크까지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 나눈 것처럼, 일본에서는 우리보다는 어떤 그런 36년에 걸쳐서 네. 그 65세 이상 고령자가, 국민의 이제 7%에서 20%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24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작년 어떤 상징적인 그 날짜로서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네. 20%에 도달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고 급격한 그 초고령 사회의 그 사회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합니다. 대표적인 사회 현상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도 뭐 요새 막 많이 그런 거 보기도 하고 이제 뭐 예상 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그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묵으면서 그런 시간들이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현실적인 거는 결국은 진짜 이거를 딱 압축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사실은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이제 65세부터 이제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예, 평균적으로는 100세 시대 하는데 이거는 통계에 좀 착시 현상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이제 100세 이상 인구가 이제 한 6만 명, 5, 6만 명 이렇게 된다고 치면 대다수는 100세 전에 이제 사실은 사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최빈 사망 연도가 있습니다. 최빈 사망 연도. 한국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이제 제가 78세? 통계가 정확치는 않은데 78세, 80세 정도 되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한 85세 전후가 이제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65세가 넘어가서 이제 남녀가 그냥 평균을 한 85세 정도로 봤을 때 그 한 20년간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생에 이제 마감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살 것이냐가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뭐 한 70세나 뭐 80세 고무료까지는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겠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80세가 넘고 한 85세가 넘고 한 90세에 도달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립보행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립보행 스스로 걷질 못한다. 네,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엄연한 현실이죠. 네. 그리고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자립보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런 자율 식사가 또 안 됩니다. 이제 자율 취사가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취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밥을 스스로 해 먹어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 뭐 주문만 하면 이제 금방 뭐 오고 뭐 편의점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인스턴트 이제 식사도 잘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하다못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제 스스로 이제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될 건데 또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확보가 쉽다고 해도 그거를 차려 먹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기간도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한 5년. 이걸 아무리 줄여도 마지막 5년 정도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어떤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희망하는 거는 누구나 이제 바라는 거는 자기 집에서 끝까지, 예, 자기 집에서 끝까지 이제 어떤 그런 익숙한 환경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가족과도 또 원활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한 10년은 됐죠. 뭐냐면 어떤 그 시설에 이제 들어가고 가족이 면회를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경우 보면 이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자립보행이 안 된다든지 식사가 이제 취사가 좀 어렵다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또 복병이 있냐면은 한 80세, 85세 넘으면 개인차가 있는데 치매라는 문제가 또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치매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가 무슨 뭐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의해 갖고 결국 그건 이제 뭐 어떤 그런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그런 그 보도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한 80만 5세까지라고 봤을 때 생애 마감을 80만 5세라고 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나이에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어디서 그 보도를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암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를 만난다고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어떤 그런 노인 요양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가족이 케어가 안 됩니다. 가족이 케어가 안 되는 이유는 자립보행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치매라든가 이제 직면하게 되면 말 그대로 뭐 그 집에 자녀들이 도울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전문적인 좀 능력이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녀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열악한데 포텐셜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죠. 지금 보면은 뭐 전 인구에 지금 이제 뭐 초고령 사회 곧 진입하니까 그러면은 뭐 진입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날. 맞죠. 7월 달에 이제 막 그 19.5%고 지금 20% 넘었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막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035년 같으면 40%가 지금 이제 고령자라니까 시장이 커지는 건 특히 뭐 산업 차원에서 볼 때 그냥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보니까 수요 공급자 이런 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약간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노인주택법 뭐 이렇게 특별법이죠. 이제 그런 거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뭐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그 용어하에서 뭐 이렇게 뭐 노인 복지주택, 뭐 양로원, 요양원, 양로시설, 요양원 뭐 이런 게 있고 또 그냥 뭐 건축법상의 이제 인간 민주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실버 주택이나 실버 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적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계산해보니까 요양원이 제일 많아요. 치매, 중풍 뭐 이렇게 좀 그 질환 계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5만 명 되고 25만 명.
나머지 한 10,000명,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봐도 27만 명이면 전체 인구, 우리 고용 인구 한 1,000만 명 잡으면 65세 이상 2.7%.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잠재수용 포트를 이쪽 시장은 큰데 그런 시설은 지금 사실은 한 2~3%만 지금 수용하고 이렇게 입주하고 있는 거니까. 일본은 사실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본인 집에 있고 싶고 하긴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생태계 상으로 보면은 세계 마지막 액티브한 시니어가 네. 패시브한 시니어로 바뀌어가면서 결국 은 이제 그쪽 비중이 점점 높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분들의 그 비중이.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 시설이 굉장히 많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1년에 이제 일본에 그 1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도쿄에 제가 이제 주로 있었는데, 그럼 동네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또는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이제 도시를 다녀보면, 뭐, 일본 말로는 로징 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징 홈은 노인홈. 그게 이제 한국말로 좀 표현을 하면 뭐 양로원 같은 겁니다. 이제 양로원. 양로 시설, 양로원. 네, 양로 시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저기 노인정하고 좀 다르죠. 노인정은 이제 건강한 노인들이 가서 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시골 같으면 그 동네에 이제 뭐 노인정이 있으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뭐 모여서 이제 소일하는 곳인데, 로징 홈 그러면은 이제 양로 시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돌봄 시설인 거죠. 돌봄 시설. 주거만 이렇게 활용해주면 우리가 보통 노인복지주택인데 거기다가 이제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이제 지금 돌봄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2001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그런 이제 그런 그 로징 홈 이제 글쎄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직역하면 이제 양로원이고 노인홈이죠. 노인홈. 이제 그런데 양로 이런 표현 안 쓰고 약간 중립적으로 노인홈이라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홈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그 시설들이 공공 차원에서 이제 그 건설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컸어요. 그렇게 뭐 그 아파트처럼 4층, 5층처럼 이렇게. 일본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 짓진 않습니다. 한 4층, 한 5층짜리로 거기 이제 한 50명, 100명 정도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설들이 이제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공공 차원에서 공급하는 시설에는 다 입주가 안 됩니다, 이제. 워낙 그 가판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한 70세 넘고 80세, 85세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그런 인구가 급격히 지난 한 20년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이, 민간이 그런 그 고령자들을 모집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주택, 개인주택에 그런 고령자들이 뭐 시설 규모가 이제 개인주택이 근데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이제 일정한 규모가 있어서 일정한 규모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15명. 그럼 규모가 상당히 크면은 한 30명.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집처럼, 가정집처럼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런 공공시설에서 하는 그 대규모 단위보다 차이는 뭐냐면 가정집처럼 아늑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료죠. 그런 주택형 노인홈이라 그럽니다. 주택형, 유료 주택형 노인홈을 허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허용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급격한 그런 수요를 많이 이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 현장을 직접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공공 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시설 운영을 할 때는 국가마다 좀 약간씩은 차이는 있겠죠. 대동소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 이런 것들 일부는 좀 쓰일 수 있고 또 중앙정부 마찬가지에서 지원 정책 같은 거 좀 쓸 수 있잖아요.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돈들 갖다 자금 조달할 때 대출을 깎아준다든지 하여간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좀 인센티브 내지는 네. 메리트이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 근데 한 2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주택이 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주택이. 그죠? 아주 작은 주택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요양사도 일정 규모,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 규모의 주택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주택인데, 그런 경우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근데 그 시설을 최소한 그 개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근데 그 노인들이 그 이제 어떤 그 안전상 필요한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문턱이 없는 이제 네네네.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게 손으로 이제 붙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봉을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욕탕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든지, 그럴 때 어떤 그런 지자체나 정부에서 저리 대출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영리가 이제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어떤 그런 숙박 시설의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 영리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세제 혜택이 또 이제 따름으로 해서 이런 개인 운영자는 이제 무슨 일반 숙박 시설처럼 많은 또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그래도 또 어떤 그런 운영에 따른 개인의 그런 수익도 이제 최선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급여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이제 어떤 그 세제 혜택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도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결국 이제 그렇겠죠.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일부 많이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 워낙 빠르니까 그걸 다 수용 못하고, 그리고 정부나 그 지자체 예산도 다 이렇게 한 해 안에 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늘면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예산은 쓰지 않으면서 이를테면은 약간의 그 정책적 디자인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도 할만하잖아요. 세액을 주거나 무슨 금리를 깎아주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가성비가 나오니까 민간 시장 메커니즘 작동하는 걸 손해서 수요자 들어올 때 돈 받고 혜택을 활용을 해갖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이제 또 시설을 만들고 또 조율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 20명 이상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규모 경제가 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일본은 저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개인은 이제 어떤 비용을 부담하나,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개인도. 그렇죠. 그럼 시설이 구축돼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개인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비용은 상당 부분은 개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개인이 이제 입주를 해서 난방을 하고, 그죠?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난방이 되고, 여름엔 시원하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예? 근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자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런 공공 그런 요양시설, 예. 거기에는 어떤 들어가는 자격이 있겠죠, 이제. 그런 중증 정도가 이제 높거나 치매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준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서 비용을 어떤 그런 중증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많이 지원이 된다거나, 근데 개인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이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제 정부의 여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공시설은 만으로는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이제. 다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그런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 기준을 이제 그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그 주택형 그 노인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주택형 노인 그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운영자가 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그냥 상당히 건강한 노인들만 이제 받겠다. 또는 이제 어떤 시설은 그 상당히 그 중증 이제 예, 그 노인들을 이제 치매까지도 뭐 받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또 투자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플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자녀들과 이제 본인이 이제 아직 이제 어떤 그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상의를 해서 뭐 간다든지, 의사 능력이 없는 뭐 치매 환자 같으면은 그 자녀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입주를 시키는데, 결국 이제 한마디로 요컨대 관건은 얼마나 그 어떤 경제력이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이제 경제력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그 주택형 노인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좀 쾌적한 이제 환경에 집 같은 환경에 그 들어갈 수가 이제 있는 건데, 그 비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가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지바현 도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지바현에 나리타시라고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있는 도시가 나리타시입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그 크로바라는 이제 그 노인 홈에 갔었는데, 거기서 좀 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제 입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꽤 이제 잘 돼 있었고요. 보니까 거기는 시설을 좀 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런 고령자들이 와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그냥 기존 주택에다가 바로 이제 입주시키는 게 아니라 적합하게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한 거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보니까 결국 이제 관건은 비용인데요. 일본에서 보면 이제 일단 비용은 얼마가 드느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엔 됩니다. 20만 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용이 낮은 곳은 한 10만 5만 엔서부터, 그리고 비용이 좀 많은 곳은 한 30만 엔. 이제 평균적으로는 30만 엔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상당히 이제 시설이 뭐 더 좋겠죠. 더 좋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증 이제 상태라든가 그럴 건데 해서 하여간에 비용은 이제 뭐 한 20만 엔 정도는 든다. 자, 그럼 그 비용의 그 출처는 어딘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주 출처였습니다. 국민연금. 우주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국민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비용이 결국은 자기의 그 노후 주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노인 홈에다가 내는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보증금 쪽으로다가 얼마를 맡깁니다. 네. 이제 뭐 그 시설마다 이제 좀 천차만별인데, 대략 뭐 우리 돈으로다가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먼저 보증을 내고, 예. 왜냐면은 비용이 이리저리 추가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내고, 또한 그 보증금은 그 시설 운영 자금에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매달 내는 금액은 뭐 평균적으로는 한 20만 엔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는 대략 한 200만 원 되는 거죠.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임대료 플러스 뭐 종합 서비스 제공하는 걸. 그럼 그 200만 원 안에는 임대료, 그죠? 이제 숙박, 그리고 그 식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목욕비, 네, 목욕을 이제 스스로 목욕을 못하면 목욕을 시켜줍니다. 네, 목욕비, 뭐 그런 뭐, 그리고는 이제 개호비라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정확히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뭐 의료 이제 서비스 같은 거, 헬스케어 서비스. 네, 그런 것도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한 20만 원. 일본에는 그 물가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관건은 뭐냐,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런 노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어떤 그 노인이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연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설에 못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추가로 또
네,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더 어느 나라 지금 다 고민이고, 네. 그러니까 공급자 이슈, 수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공급자도 큰 시장인지는 알겠는데 네. 선뜻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무슨 뭐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급자가 지금 무슨 뭐 그 은행이라든지 보험에서 관심 있고 다 있긴 있는데 네. 처음에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 항상 하는 게 그 디벨로퍼들 시행사가 이렇게 토지 매입해갖고 정지자가 뭐 또는 때로는 뭐 거기 뭐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안 나가시려는 분도 있고 뭐 그게 알박이라고 표현 쓰지만 뭐 그런 분도 있고 이게 하여간 이게 결국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리스크 이자이고 근데 뭐 그런 리스크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또 토지가 비싸고 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슈 공급자 그리고 또 건축비 자재비 올라서 또 이슈 뭐 이제 그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실버 주택들은 임대 모델이에요. 네. 분양 모델보다는. 네. 근데 이때까지 부동산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무슨 주택이 아파트가 됐든 무슨 뭐 저 상가 됐든 오피스 됐든 뭐 속된 말로 하면은 그냥 지역 분양하고 그냥 털고 나가면 엑시트 그냥 거기 들어온 시행사 시공사 투자자들은 그냥 털고 나가면 자기 그냥 캐시고 나가는 거. 그 다음 책임은 그냥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이 익숙해져 있는데, 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건 알겠는데, 이건, 미니멈 20년 이상 가야 되는 임대, 거기서 캐시플로가 조금씩 계속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고, 마켓 프랙티스가 시장 관행적으로 이 임대, 미국만 해도 그냥 그 임대, 모든 게 임대인데, 한국은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들어가 사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길고 한동안의 기간 리스크 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래서 공급자가 우선 잘 현찮고 수요자도 결국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돈 내고 가야 되는 거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이 1인당 소득이 일본 뭐 초과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본은 자산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우리 자꾸 뭐 그런 거 까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산소득이 큰 거예요. 응? 그 쪼개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산소득을 하면 일본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벌어들이는 캐시플로, 인감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한국, 일본 조금 비싸고 넘었는지 몰라도 자산소득은 아마 꽤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수요자가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한국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본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 고령화되는 과정하고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도 떨어졌고, 땅값이나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분명히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이 이런 거 갖다가 딱 토지를 분양해서 받거나 매입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이런 금리도 낮으니까 대출하고 뭐 이런 차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좀 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한국보다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임대형 뭐 실버타운 뭐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저는 어떤 전망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면 일단 일본을 보면 일본은 그런 뭐 지금 이야기하신 어떤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분양형 무슨 실버타운을 만들고 거기 이제 임대료를 이제 내고, 예. 그런 그 형태의 시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공 차원에서의 그런 그 요양시설, 예. 그야말로 진짜 이제 어떤 그런 그 고령화의 정도가 좀 지나쳐서 좀 치매라든가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고령자가 워낙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80세, 85세 넘어가면 그 어떤 뭐 자립보행이 안 된다거나 건강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많이 만나지만 아닌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돌보질 못하니까 어떤 그 주택형 노인홈 그래서
그렇게 작은 단위로다가 그냥 실용적으로 간 겁니다.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얼핏 얘기하신 거는 어떤 그런 그 대규모 민간 사업자가 무슨 토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그 대형 시설을 짓고 그 이제 그 분양을 해서 모집을 해서 뭐 임대료를 뭐 따박따박 내면서 운영하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은 그런 방식이 그렇게, 제가 뭐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이미 그 우리 그 정유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공급자도 좀 설득 나서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뜻 이제 그 투자에 나서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어떤 그런 주택형 노인홈 그래갖고 작은 단위로다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입주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급격한 그런 그 수요를 처리를 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2부에서 이야기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1부는 이 정도 하고 2부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또 이제 일본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웰다잉, 고독사 뭐 그런 문제 뭐 다뤄보면서 1부는 우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